바라보는 게 어, 그 가족을 바라보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보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원래 제 석사 박사 전공은 이제 가족 중심에서 이제 가족 상담, 이제 부부 상담이 제 전공인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 자녀를 너무 잘 알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제 남편을 너무 잘 알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 부인을 너무 잘 알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한 회기, 두 회기 진행해 갈수록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잘 몰랐나 봐요 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눈이 뭐냐면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보는 눈인 거예요.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보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계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부부에 대해 그 소장님 이거 화면 공유 좀 시켜주세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부부가 참 아름답죠. 그죠? 오늘 제가 강의 이제 감사합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뭘 했었냐면 그 김광석 씨 아세요? 그 가수 김광석님의 그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 노래인가? 뭐 그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60년, 60대 부부니까 뭐 한 40년, 뭐 30년 이렇게 사셨겠지만 그 기간 동안 같이 쌓아져 온 끈적끈적함이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부부는 잘하면 평생에 정말 내 편인 거고 부부는 잘하면 정말 평생의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었어요. 한 10년 전인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퀴즈 대회 하면 남편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럼 할머니들이 대부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왼수, 왼수라고 표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부부 관계가 최고의 동지가 되느냐, 최고의 이제 왼수가 되느냐는 이제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중심은 이제 부부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랑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동해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러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누구를 구하실 건지. 자, 첫 번째, 나는 내 그 자녀를 구하시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녀 구하시겠다. 어, 손 드신 선생님이 계시네요. 네. 자, 그럼 나는 내 배우자 구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손주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 그럼 손 안 든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 아, 다른 사람들은 뭐 모르겠다. 이 마음이신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어, 정답은 뭐냐면 배우자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되게 쇼킹하죠. 배우자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단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되게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가족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끔찍하죠. 끔찍하긴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누구를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바로 배우자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요. 나는 내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선생님들 한번 그 채팅방에 자기가 배우자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 소리가 안 들리시는군요.
다른 선생님들은 소리 들리시나요? 배우자 없는 분들은 안 올려주셔도 되고, 여보, 낭군, 내 편, 여보, 네, 뭐, 다른 호칭 없으신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배우자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오빠, 혹은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잖아요. 본인이 원함.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한 60대, 뭐 70대 되신 분들은 누구누구 아빠, 엄마. 맞아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부르는 도구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보라고 부르지 않는 이상 모든 그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부르면서 명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누구 오빠라는 것은 그냥 오빠일 뿐인 거죠. 근데 남성들은 나이가 작으나 많으나 오빠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오빠라는 말 되게 듣기를 좋아해서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빠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가족을 이루어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배우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인 거거든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부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느냐. 내 자녀의 아빠 엄마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의 중심을 자녀로 본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호칭으로 부르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오빠라고 남편이 불림 받기를 원하신다면 언제 부르시면 되냐면 아이들 없을 때 둘이 있을 때는 오빠 가능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보가 가장 합당한 그 호칭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보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번을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자, 한번 손짓이나 대답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네요. 네. 한꺼번에 그냥 손 쓱 들어주시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꾸 뭔가 질문하니까 되게 싫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해요.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관점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에 대해서 나타날 때, 그 원 있잖아요. 원인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원 두 개가 또르르르 굴러와서 하나로 딱 합쳐지는 것. 이게 부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불완전한 두 사람과 완전한 두 사람인데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싸움의 강도가 되게 높아져요. 저한테 부부 상담 왔을 때 대부분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은 선생님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딱 앉자마자 처음 단어가 그래요.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언제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을 있는 거죠. 변한 척을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2번이에요, 사실은. 부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한 사람과 완전한 한 사람이 만나서 완전함의 폭이 넓어지는 게 바로 부부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요거 이제 척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이제 평균이거든요. 리서치한 부분인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되게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2018년에 비해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대답이 작아진 반면 해야 된다라는 비율도 높아졌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비율도 높아졌어요. 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척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청년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동거는 하겠는데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 청년 아이도 그렇고 여자 청년 아이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지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책임지는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제가 만나본 청년들에 의해서는 그건 거예요. 혼자 벌어서 먹고 혼자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책임지기 싫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보면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요즘에 리서치가 나왔는데 보면 남성들은 만족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반면 여성들도 만족감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보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남성들의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녹색이 남성들이에요. 빨간색이 여성들인데 여성들의 그래프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관계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고요. 가사 분담도 이제 가고 있는데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를까라는 것도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뭐 요건 이제 뭐 부부의 그 만족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무조건적 희생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젊은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요. 뭐 젊다 그래도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인데 남편이 그래요.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주니까 내 부인은 무조건 밥하고 아이들 양육은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노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인도 직장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안 도와주는 모습인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고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희생이 많지만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여성의 이제 가구주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여성이 벌어먹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등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모 부양에 관한 그래프에서 녹색 부분이 가족, 정부,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죠. 남자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가족, 정부, 사회인데 남성들은 내 부모는 내가 복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거는 저도 이제 놀라운 이제 경험이긴 한데 보면 나이가 많은 부부나 나이가 적은 부부나 상관없이 남성들은 결혼만 하면
대부분 내 부모는 내가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봉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 또 놀라운 건 뭐냐, 초혼 건수가 감소한대요. 자, 초혼 건수는 감소하고요. 보면 연령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초혼 건수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결혼 자체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제가 재혼율까지 찾아보고 싶었는데 재혼율은 못 찾았는데 재혼의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를 다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부가 온전하게 우리가 둘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부부가 됐고 가족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뭐 기대수명, 건강수명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용률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요거는 보면 되게 놀라운 이제 수치예요. 2020년도 이제 수치거든요. 하루 평균의 부부간 대화 시간이 얼마만큼 있느냐 보세요. 요게 전혀 없다라는 그래프거든요. 요 전혀 없다가요. 점점 늘어가요. 60세에서 64세가 되면 6.8%나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51.5%가 보면 30분에서 1시간 미만 대화량인 거죠. 30분 미만의 대화량도 되게 많고요. 그죠? 요거를 살펴보시면 되죠.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부부간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는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그게 깨졌다라고 할 때는 왜 깨졌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부부도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부부의 일로만 서로에 대한 일로만 한번 적어도 하루에 뭐 20분, 30분 혹은 너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부부는 그거를 하기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 숙제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는 제가 거의 못 봤었어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 그거예요. 결혼 문화에 대한 이제 견해가 되게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보면 뭐 다른 거는 이거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는 게 68%예요. 2018년에는 69%였는데 2020년에는 68%가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한다가 2018년에는 30%에서 32%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해도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동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에 비해서. 그죠? 그 다음 반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계도적인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없음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놀라운 수치죠.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이게 2018년 그래프고요. 이게 2020년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만족스러운 것은 자녀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배우자의 부모, 그 다음 전반적인 가족 관계인데 놀라운 거는 보면 여성들이 만족하는 비율이 남성들이 만족하는 비율보다 작아요. 여전히 항상 작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죠. 왜 여성들은 가족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배우자와의 만족 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30대가 제일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70세가 되면 70대 이상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래프예요. 30대 때는 사실 가장 결혼하고 활발하게 이제 서로의 교류가 있고 아이를 키운다고 정신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괜찮았다. 근데 점점 아니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자, 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요. 부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신분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혼이 뭔지 아시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3년 이상 실제적으로 동거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뭐 가족상담 쪽에서는 부부라고 칭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부라는 것은 법률상 혼인관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혼인 신고한 팀들 그 사람들을 부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혼에 대한 신화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결혼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한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범위가 넓어지는 게 결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 귀향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귀향증후군? 못 들어보셨어요? 뭐 이제 고홈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귀향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명절만 되면 막 차 뭐 여기서 뭐 경상도까지 한 10시간 걸려도 무조건 끌고 가잖아요. 왜 그렇게 끌고 가는 줄 아세요? 내 고향이라서 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것, 그 다음에 익숙한 모습, 익숙한 장소를 되게 편안해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 이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익숙함을 찾아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가게도 했었잖아요. 가게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볼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 가정을 오픈하면서 저희 가정에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 삼각관계 기억나세요? 삼각관계. 그 다음에 뭐 이혼, 그 다음에 뭐 도박, 그 다음에 뭐 약물 중독, 그 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세대별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부분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이제 배우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내 배우자를 저런 사람으로 찾지 않을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중독자를 찾아요. 그게 바로 귀양 신드롬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우리 아빠가 뭐 알코올 막 중독이 돼서 계속 때리고 뭐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난 절대 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자라나기는 해요. 자라나기는 하는데 알코올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는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좋은 점도 배우지만 나쁜 점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점, 나쁜 점이 나한테 어느 틈엔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편안함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같이 결혼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결혼하잖아요.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양 신드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내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를 키울 때 그냥 방치하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둥바둥하게 혼자서 뭐 벌어먹고 살았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냐면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이 정도로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방치했는데 왜 방치했냐? 먹고 사는 것도 바빴고 그 아빠가 만약에 뭐 이거를 계속 술, 담배 뭐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방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찾냐면 집착하는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놀랍죠. 내 속에 있는 불편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상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 상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나는 방치한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해. 나는 조금 풀어주는 게 필요해. 이런 사람이 만나다 보면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어가 아니라 네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제 결혼에 대한 책 중에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되게 고전이에요. 고전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항상 부부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은 끊임없이 소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빈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빈대가 소한테 붙어서 피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면 왜 힘들어지냐면 피가 빨리는 사람은 계속 피가 빨림을 당해야 되는 거고요. 피를 빨아먹는 사람은 계속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혼건축가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소가 되고 한 사람이 빈대가 돼서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고 나서 이 빈대가 배가 부르고 나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다시금 이 빈대가 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빨아먹혔던 이 소가 빈대가 되어서 이제 반대적으로 빨아먹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채워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도 결혼 못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 혹은 허기진 부분 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사랑을 많이 안 주고 키웠어. 그래서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을 찾아다녀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허기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인지하고 그래 나는 사랑에 대한 허기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랑을 덜 하는 것 같아 혹은 더 채워줘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해서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좋은 거는 헤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좋은 것은요,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 중에서 결혼 안 하실 선생님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선생님들 말고는 대부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내 배우자가 있어서 절대 안 외로우시죠? 그죠? 배우자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시죠?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다는 불가능인 거예요. 왜 불가능이냐면 같은 개념인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 한 10회기 정도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꾸 채워달라라고 하면 채울 수가 없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편안하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저번 주에 가계도 하면서 제가 보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머레이 보웬 기억나시죠? 그 선생님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서 있어야 되고 나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세 번째는 그 얘기를 해요.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무조건적 배려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할까요? 무조건적 배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있으신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을 위해서는, 내 부인을 위해서는 못 주죠. 왜냐하면 부부라는 게요. 이거 되게 이제 냉정한 말이긴 한데 부부는 어떤 거냐면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 거예요. 사실 자녀는요 피로 맺어진 관계인 거잖아요. 내 뱃속에서 그리고 내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서 혈연 관계라고 하는데 그 아이라서 되게 친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는 몇 촌인지 아세요? 영촌이죠, 영촌. 그죠? 왜 영촌인 줄 아세요? 그만큼 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 버리는 뭐 당신 뭐 이런 얘기 이런 노래 제가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가사만 보면 님이 남으로 되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부는요 처음에 성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섹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에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배려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이라기보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제 상담 전문가 선생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부부 사이에 항상 예금 통장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금 통장, 돈을 적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의 예금 통장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죽을 끓여다 줬어요. 고마운 일이에요? 안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내 예금에 고마운 일 플러스 하나 적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힘이 드는데 뭔가 옮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와서 벌썩 들어가지고 옮겨줘요. 그리고 고생한다라고 얘기해줘요.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고마운 일이죠. 그럼 또 플러스 하나 예금을 해놓는 거예요. 감정적.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퇴근해서 돌아오더니 내가 차려놓은 밥을 보더니 이게 밥이야? 반찬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내가 풀떼기만 먹고 사는 토끼인 줄 알아? 60도 달라고! 이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요렇게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차감을 시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따뜻하게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있어요. 부부가 있지만 100%가 있다 쳤을 때 50대 50으로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사회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정 만들어진 이제 심령 자체도 그렇거든요. 뭐 아니면 60에서 40, 70에서 30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제 신화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기도 계시나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라고 하시는 평생. 그거 되게 저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선생님, 저희 부부는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도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흘러나와요. 어떡하지?
왜 탄식이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참아야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거나 아니면 또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싸울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장 이제 싸움의 소재가 되는 소재가 뭔지 아시죠? 뭐 남편하고 혹은 부인하고 싸울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세요? 첫 번째,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얘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두 사람의 의견이 합의일치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싸움의 요소가 뭐예요? 우리들의 원가족. 그 시집 가신 분들이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시금치도 싫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이야기가 나타났을 때, 뭐 부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시어머니는, 아니, 시동생은 왜 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들이, 호호호호호,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분 없잖아요. 야, 그럼 니네 집은 뭐 어때? 니네 집은 좋아?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서로의 집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싸움이 없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혼부부, 예비 부부들이 이제 오면 격렬하게 싸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함부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저하고 결혼 예비 커플들은 항상 혹은 부부 상담은 항상 저한테 이제 듣는 말이 있는데 잘 싸우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서로의 원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기.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이렇게 되면, 니 형제가 이렇게 되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지 말기. 두 번째는요, 싸울 때 폭행하지 않기. 손이나 절대 무기나 혹은 뭐 물건이나 집어던지지 말기. 요거를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싸울 때 반드시 존칭을 사용하기. 당신 이런 모습이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왜 존칭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싸움은요, 싸움은 왜 일어나냐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일어나요. 그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데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감정이 자꾸 격해지다 보면 막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싸우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럴 거면 이혼해! 그런데 이혼이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이 열려더라 이 개똥아 개딱지야 뭐 이제 뭐 개 강아지야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임말을 쓰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 개 강아지님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법칙 중에 하나는 높임말을 쓰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싸우는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한 전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반드시 싸우고 나서 화해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화해를 해야 되느냐? 그날 밤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사실 그 얘기해요. 한동안 우리가 그 육아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절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엔 달라졌거든요. 왜 부모가 싸우지 말라라고 하냐면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키워진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아이들 자체도 싸우지를 못해요. 싸우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말로 표현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싸움이 벌어지면 이 싸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싸우긴 싸우되 높임말 하면서 싸우니까 극한 말까지는 안 가겠죠. 싸우긴 싸우되 화해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이제 그 신화가 있어요. 불륜은 이혼의 도화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륜은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죠? 그 부부 사이에 엄청난 이제 상처를 주는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불륜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불륜이 틈을 짚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그 대부분 그 얘기해요. 그 결혼을 했을 때 뭐 여성들도 바람을 피기도 하지만 남성들도 바람을 피죠. 바람 피는 대상이요. 현재 내 배우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아니에요. 바람을 피는 대상, 그러니까 불륜의 대상은요, 지금 현재 내 배우자보다 모든 상태에서 뒤처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가장 이제 놀라웠던 상담 중에 이제 불륜 커플, 뭐 이제 어쨌든 바람을 피고 이제 회복하는 부부가 왔어요. 그 부부가 왔는데, 그 4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의 불륜의 대상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50대 후반이었어요. 50대 후반의 식당집 주인 아줌마였어요. 부인은 되게 커리어 우먼이었거든요. 되게 이뻤어요. 날씬하고 여자인 제가 봐도 어머 이쁘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거든요. 근데 남편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륜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50대 후반의 식당 아줌마인데 몸도 이제 저보다 더 퍼져 있고 키도 작고 막 그런 이제 뽀글뽀글 이런 전형적인 머리 있잖아요. 한밭집 아줌마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부인이 더 이쁘고 사실은 자기 부인이 더 젊은데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부인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내 부인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고, 내 부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식당집 아줌마가 뭐 어느 날 내가 뭐 힘들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더라, 공감해주더라.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혼이 사실은 불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미 틈이 있었기 때문에 불륜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사실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외롭지 않다라는 건 이미 결혼 생활 한 5년에서 10년 하고 나면 아, 내가 헛것을 꿈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서로 간에 귀하게 여김은 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결혼에 대한 신화는 또 뭐가 있느냐. 오래 산 행복한 부부는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신가요? 안 그렇죠. 그죠? 예, 저희 부모님만 해도 뭐 이제 40년 넘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뭘 저렇게 싸우실 게 많나? 저한테 맨날 일러주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 일러주시고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 엄마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왜 저렇게 싸우시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그냥 진짜 노멀한 평균적인 평범한 집안이거든요. 두 분이서 뭐 여전히 손잡고 다니시고 막 그렇게 꽁알꽁알 거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한 가지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서요. 그 부부가 사실은 만났잖아요. 만나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다 보면 닮아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닮아지냐면 오래 산 부부들 보면 외모가 닮아지는 건 보이시죠? 외모는 닮아가요. 그리고 식습관도 닮아가는 거 아시죠? 식습관도 닮아가요. 그런데 생각은 많이 안 닮아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원 가족에서 자라면서 가지고 왔던 그 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조정은 어느 정도 되어 갔으나 완벽하게 맞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래 산 행복한 부부도 모든 일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신화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혼은 뭐냐?
내 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의 편 혹은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만나는 많은 이제 40대 남성들이 그 얘기예요. 자기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그랬더니 결혼하지 않은 싱글의 삶을 더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난 40대 여성들이요. 자기는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실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은 절대 쉽지 않죠. 그죠? 결혼 생활이 하루 한 날이라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딱 3개월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짧게. 왜 좋은지 아세요? 그때는 서로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이 아주 충만할 때라서 그때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요, 호르몬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서로 친구처럼, 동기처럼, 동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다. 특히 부부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